네, 안녕하십니까. 정준이의 토요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토요토론은 지난 25회까지 방송을 하면서 첫 번째 시즌을 마감을 했고요. 한 2주 정도 휴식 기간을 거친 후 이번에 시즌 두 번째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25회까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6개월 동안 계엄 선포가 있었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이 있었고 조기 대선까지 치러진 상태였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또 새로운 양상으로 부상하고 있던 와중이었고요. 그래서 다시 시즌 두 번째, 26번째 순서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지금 한참 우리나라의 대외 경제 문제와 안보 문제까지도 연관이 되고 있는 관세 정쟁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통상의 문제일까? 아니면 외교 정책 내지 외교 전략의 전면적 전환 그리고 한미 관계의 구조적 변동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두 분 모시고 토요토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정준이의 토요토론 시즌 두 번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논의를 위해서 이제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토요토론 시작할 때쯤에 한번 모셨던 분이죠.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부 1차 과관도 지내셨습니다. 연세대 최종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아마 이제 더 전문적인 어떤 내용으로 아마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국립외교원에도 계셨고요. 현재 대구대에 재직 중이십니다. 김양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께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듣기 전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정명 정부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좀 지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이제 외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회복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좀 이른 평가이긴 합니다만 최정 교수님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정상외교나 실무외교가 좀 복원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나요? 예,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어느 정도 갈증이 해소된 네. 정상 외교의 장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통해서 많이 소위 양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G7에 그렇죠. 참가하여서 세계 주요 정상들과 양자 혹은 다자 회담을 하셨고 또 동시에 여러 전화 통화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짧게는 지난 한 6개월 혹은 길게는 3년 동안 불안했던 우리나라의 정상 외교가 좀 복원이 되어서 또 메시지도 좀 담백했던 것 같아요. 네. 한국의 민주주의가 복원되었고 우리가 돌아왔다. We are back 이라는 메시지에서 좀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청량감과 갈증이 해소됐고 네. 메시지는 상당히 담백했다고 봅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얘기해 주셨는데 전문가의 시각에서 어떠십니까? 뭐 국민의 시각과 전문가의 시각이 그렇게 다를 리가 있나요? 어쨌든 예. 윤석열의 3년 남짓 불안했던 그 시간을 민주정부 4기가 어쨌든 어려움을 딛고 다시 돌아왔는데 좀 그 차분하고 묵직한 외교를 보여줘서 나름 안도감은 들죠. 네, 이 부분 김양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뭐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길이 너무나 험난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럭저럭 간신히 정상화한 건데 앞으로 가장 이제 중요한 한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하는 게 참 만만치 않겠구나. 볼 때마다 저도 이제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정말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강하죠. 이제 바로 이제 큰 파도가 이제 관세 전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당장은 보면은 주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특사단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쥐고 있는 실장급과 이제 협상단을 일단은 보내가지고 기본 토대를 좀 다지려고 하는 모습인데 아직 외교부 장관의 이제 신임이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네. 이 부분은 확실히 본격화되기에는 좀 아직은 좀 이른 측면이 있다고 보긴 해야 되는 건가요? 태생적으로 그 인수위가 없이 등장한 정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해 보고 정권을 시작한 거죠. 인수위가 있었다면 2달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고 인선부터 메시지, 정책 검토 있어야 되는데 일종의 개문 발차, 문을 열어놓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출발했다는 것이 또 약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 김영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큰 파도가 오겠죠. 그러나 뭐 할 수 없죠. 그거 뭐 버티고 견디고 돌파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니까 예. 좀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장 이제 파도는 닥쳤습니다. 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 서한을 보내서 14개국에게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제 관세안에 관련된 이제 공개 서한이 있고요. 또 브라질 등을 표현해서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호 관세율을 그냥 발표해 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지금의 이 상태를 일단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를 네. 먼저 한번 이제 거시적으로 한번 짚어보면 좋을 네, 것 같은데 김현 교수님 말씀 좀 드립니다. 몇 가지 좀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8월 1일일까? 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게 왜 이거를 4월 2일 날 상호관세 통보할 때는 전 세계 187개국 대상으로 했거든요. 왜 이번엔 그렇게 안 하고 쪼개서 했을까? 네, 살라미처럼. 네. 네, 그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왜 이걸 백악관에서 얘기 안 하고 대통령의 개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그렇죠. 개별적으로 통보했는가? 예. 또 재미있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몇 개국의 나라 나눠서 했는데 왜 첫 번째 한국이 왔을까? 뒤로 갈수록 이 순서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예. 이걸 좀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조금만 한 번 더 말씀드려보면은 4월 1일과 달리 순서를 나눴다라고 하는 거는 얼핏 우리가 보기에는 저는 제발 이런 얘기 안 썼으면 좋겠는데 공포의 서한이라는 표현을 막 쓰더라고요. 예, 근데 언론에서. 그거 예. 아니다.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답게 실은 자기가 떨고 있는데 그게 마치 상대가 떨어야 된 게임인 것처럼 게임의 룰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보면서 우리는 받았어 안 받았어? 우리는 얼마야? 우리는 언제 받아? 이런 식으로 공포감을 주면서 서로를 경쟁시키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러나 실은 이걸 일거에 묶어서 4월 2일처럼 했을 때는 그때 당시 어떻게 됐죠? 국채금리 급등하고 네. 달러 가치 하락하고 주가 하락했습니다. 그 충격을 분산시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한국 먼저 하고 일본 먼저 하고 순서가 그러다가 맨 나중에 EU, 캐나다까지 왔어요. 예. 슬픈 얘기지만 만만한 나라부터 먼저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우리가 지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충격을 분산시켜서 시장이 덜 놀라게끔 하려고 상당히 머리를 많이 썼다라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4월 2일과 달리 7월 이후에 관세율을 통보한 걸 보면요. 4월 2일 당시에 각 국가별로 관세율이 엉망진창으로 달라요. 네. 19개의 유형이 나와요. 예컨대 10%도 있고 17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7월 이후에 나온 게 다 조정이 돼서 9개로 줄었어요. 그 말인 즉슨 8월 1일이 되면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할 경우를 대비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예. 거예요, 저는. 그래서 관세율을 9개 유형으로 줄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미국이 조금 복잡해지긴 한데 최애국 대우 세율을 파기를 하면서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했구나라는 점에서 좀 요약하면은 충격을 분산시키려고 무지 노력을 했다. 실은 떨고 있는 거는 상대국이 아니라 미국이구나. 그러나 만에 하나 한다고 했을 때는 작정하고 할 생각도 하겠구나. 예. 라는 것들을 저는 좀 많이 좀 행간해서 읽을 필요가 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포함됐지만 나머지는 보면 이렇게 큰 국가들은 아닌. 맨 뒤로 뺐어요. 예. 아니요, 다 나왔어요. 예. EU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저 14개국을 예, 그렇죠. 닫을 예, 때. 예. 그래서 약간 만만하다라는 좀 아픈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진단을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해주셨잖아요. 예, 뭐 저도 비슷하지만 표현을 좀 달리하는. 어쨌든 타임 프레셔, 시한 설정을 그렇죠. 한 거죠. 이게 지금 세 번째예요. 4월 달에 그렇죠. 한 번. 소위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했던 거. 그리고 7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이제 8월로 연기되었고 우리 일부 보도에서는 20일 정도 벌었으니 약간 안도하는 느낌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 협상의 주도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고 뭐 관세에 관련된 여러 미국의 도구들, 압박 도구들이 있지만 시간은 자기들이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일종의 사인인 것 같고요.
이게 국내적인 이 의미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은 뭐냐면 강경하게 통상 카드를 써서 미국 중서부의 지지를 더 공고히 하면서 자기 정권 초반에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통상과 경제 혹은 외교안보 영역의 미진한 성과를 좀 더 돋보이게 하려는 정무적인 판단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그 우리 김양희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왜 트루스 소셜, 자기 SNS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외교 서한을 정상한테 보내는 서한을 소위 발송도 하기 전에 미리 공개한 거잖아요. 외교적으로 큰 결례, 비슷하게 해가지고 복부를 복붙했죠. 했다는 거잖아요. 복붙, 카피 앤 예. 페이스트한 건데 뭐 여러 가지 선례가 있지만 이거 상당히 큰 함의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 위성락 시절도 미국에 가 있으면서 우리에 관련된 그 25% 관세가 발표됐지만 이거 다시 거꾸로 생각하면 미국의 우리 카운터파트들이 이 관세 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이것을 공표하거나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완전히 백악관 혹은 트럼프의 영어로 얘기하면 거트, 이 감으로 하는 것 같아서 더 불확실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미국 협상 대표들은 사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사실 외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 대화하면서 뒤로 우리 대통령한테 서한을 때리는 것을 공개할 수 있느냐라고 상당히 크게 항의할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저기서 들리는 내용들은 미국의 무역대표부나 아니면 상무부나 우리 몰랐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트루스 소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를 보고 정책적인 결정을 안다라고 했으니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 일사불란하게 안 움직인다는 뜻도 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들의 정말 협상 권한이 있는지 없느냐도 네. 봐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러한 상대를 어떻게 그렇죠. 대해야 되는 이 문제도 있을 거예요. 뭐 우리 김양희 교수님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지만 결국은 그들은 이 WTO 체제를 종식시키고 네. 양자 위주로 가고 자기 위주로 가는 건데 결국은 동맹국 포함해서 자기들을 베껴먹은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하니 좀 더 세게 그러니까 동맹 혹은 우호국의 구분 없이 자기들이 많이 손해보고 있는 나라들을 먼저 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 그냥 툭 하고 던져지는 이제 의문이, 그러니까 원래 미국 대통령에게는 이렇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관세를 정할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뭐 무역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이제 일부 있지만 애초에는 왜 긴급 경제 권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썼다가 이제 그 연방법원에서 퇴짜를 맞았던 상태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권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왜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를 절대 반지처럼 휘두르는가 네. 하는 질문이랑 이제 연결되는 건데 사실 이제 그 관세도 그렇고 전반적인 외국하고의 어떤 그 협상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은 의회에 있죠. 네. 근데 이제 의회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든 협상을 시작하면 지지부진하니까 그러면 이걸 조금 좀 편히 할 수 있도록 하자가지고 TPA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좀 행정부한테 권한을 일임하기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이제 IEPA라고 합니다. 예, IEPA. 예.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케이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통령이 그거를 쓸 수는 있지만 관세를 갖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문제 제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7월 말까지 일단 저기 행정부 얘기를 들어보는 걸 되어 있는데 조금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미국에서는 뭐든지 지금 그 상상 이상의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처지라서 쉽지 않은데 통사법 하는 분은 미국은 외까지 가면은 자고 오고 없다. 원칙대로 한다. 그래서 이거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그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 이렇게 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미국에서 상당히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저도 여러 번 얘기를 들은 게 적어도 이 관세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다 결정한다. 밑에 아무도 권한이 없다. 라는 얘기를 저도 사실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저기 3번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3번이 아니라 정확하게 28번을 바꿨습니다. 말을. 발표 시점이 3번이죠. 그때그때 다 말이 다른 거라서 그럴수록 이제 점점 더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지금 당장은 이걸 실제 실행했을 때 얼마나 경제가 꼬꾸라질까
것보다는 더 불확실한 모습을 보여줘서 더 공포감을 조정해서 상대가 더 예측하기 힘들게끔 만드는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좀 노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본 권한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예. 어쨌든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급하게 만드는 거로 그냥 어쨌든 해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 232조 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대통령이 좀 많이 좀 휘둘릴 수 있고 예. 몇 개 그런 법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파는 상당히 좀 위험하죠. 그렇죠. 예. 음. 아직까지는 그렇게 쓴 적이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 문제 내부적으로도 권한 문제도 좀 있고 근데 바깥에서 보기엔 그러면 대통령을 봐야 되는 건지 실무협상단을 봐야 되는 건지 국제 질서를 봐야 되는 건지 또는 협상의 내용을 봐야 되는 건지 이게 되게 초점이 되게 좀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체 자체는 예. 트럼프가 그날 아침에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예. 아니 이게 제가 트럼프 일기 때 방위분담금 협상 경험을 유추해 보면 예. 저희 카운터파트 상대방이 야 이거 가지고 우리 대통령한테 보고 못해 라는 게 그들의 전술이었어요. 결국은 트럼프 이기 때는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관세에 관련해서는 자기 국정의 최고 아젠다를 설정해 놨으니 네. 예. 함부로 양보안으로 합의를 하면 일종의 자신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두 번째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동맹이라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와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고 우리를 소위 베껴먹은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 국가이들이기 때문에 이걸 정상화하겠다라고 하는 정무적 판단이고 그게 국내적으로 먹혀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7월 달에 7월 일부로 시행을 했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경제적 백클래시, 후폭풍이 있었기 때문에 조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원하는 것은 가시적인 성과일 거예요. 예. 그럼 가시적인 성과라는 건. 네. 뭐 정치적인 거. 정치적인. 그러니까 내가 이겼어라고 아. 말할 수 있는 소위 건더기를 던져주는 건데 예. 그게 사실 이렇게 쉽습니까? 특히 통상 부분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럼 이거하고 연관져서 이 브라질에 대해서 50% 얘기를 갑자기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면서 볼소나루 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 당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대단히 이상한 방식으로 지금 이제 관세를 설정해 놓은 건데 크루그만 교수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국제 규범에 완전히 어긋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되게 정치적인 거잖아요. 네. 이게 그냥 유지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카드라고 볼 수 있나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 서한을 통해서 브라질은 50%의 관세가 네. 예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레터의 첫 번째 문단을 보면 얼토당토하게 브라질의 내정 이야기가 그러니까요. 나와요. 네. 그게 어떠한 내정이든 내정 이야기가 나오고 그 내정을 근거로 해서 50%를 때리는 거거든요. 그 상당히 비효율적인 정책이죠. 그러니까 원래 관세 정책만 하면 브라질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야라고 했었으면 일관성이 있었는데 보소나로 나 그 양반 존경했고 네. 우리는 좋은 관계였는데 너가 지금 정치를 압박하고 있지 50%꽝 때려버리는 거라 이거는 정치적 마녀 사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이기 때문에 네. 경제적 논리가 전혀 아닌 거죠. 하나 근데 이제 경제적인 논리 하나 조금 좀 부연 설명을 예. 하자면은 나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국면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예. 왜 브라질일까? 브릭스의 일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브라질은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꾸 달러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다. 달러를 얘기하고 브릭스 통화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얼마 전에 브릭스한테 50% 이제 관세 불구하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반미를 하는 나라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미국은 약달러를 원합니다.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약달러를 원하지만 탈달러는 또 용인하지 않아요.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그런 브릭스 거기를 주도하려고 하는 브라질 봐줄 수 없어? 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시그널을 보여준다라는 차원에서는 달러를 또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달러를 지금까지는 어떤 각국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어떤 협박 수단 내지는 협상 카드로 썼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어떤 지정학적인 차원까지도 달려들면서 달러 패권까지도 이걸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본다 했을 때는 더더욱 달러를 그야말로 그냥 절대 반지처럼 더 휘두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되면은 점점 경제학적으로 관세 전쟁을 풀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한계에 봉착해요. 예. 한계에 근데 봉착해요. 결국은 이게 후폭풍이 있을 거예요. 두 가지 관점에서. 브라질은 뭐 브릭스 일원 당연하고요.
그래서 브릭스의 그 공고화 혹은 확장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겠죠. 브릭스 총리가 이번에 브라질에서도 열리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남미와 중남미의 절속이죠. 멕시코부터 브라질까지 지금 연속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걸 매개로 걸은 것이 뭐 달러화는 서면에는 얘기하지 않았으나 결국은 그 지역의 부패한 정치인, 민주주의를 위반한 정치인을 사실상 보호하기 위한 시그널을 상당히 보냈기 때문에 국제적인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공감대? 그런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죠. 결국은 룰라 대통령도 이것을 주권 침해로 간주했고, 그렇죠. 또 심지어 커피 농장 협회부터 농장 이 과일 협의회까지 다 지금 반미 전선에 뛰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당장 브라질이 힘들지언정. 그렇죠. 이를테면 중국과의 통상 규모는 더욱 확대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체 시장을 찾으려고 하는 브라질의 활동은 더 높아지겠죠. 게다가 브라질이 이제 그 대미 의존도가 이렇게 높은 높지 나라가 않아요. 아닌 나라잖아요. 그리고 특히 커피는 브라질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한 있거든요. 40%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이제 커피 이게 값이 오르겠죠. 커피값은 진짜 실질적으로 고민들을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서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면 확실히 경제 문제가 이게 핵심 동인이 맞나라는 거랑 아니죠. 이런 이제 수치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수치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브라질은 미국의 대미 흑자국이에요. 영국도 브라질도. 근데 그래서 50%를 부과를 한다라는 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는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까? 방금하고 연관돼 가지고 이런 이제 그 계속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얘기하는 건 약간 섣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1차로 일단 국제 시장에 좀 충격이 오고 미국에게 트럼프에게도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오는 걸 보고 지금 속도 조절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지금까지의 그 관세 정책이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결과하고 연결될 것 같은지에 대한 일단 먼저 간단한 평가와 전망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성적표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어떤 몇 가지 지표를 얘기하더라도 아직 뭐 별로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8월 1일 만약에 그대로 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100년 만에 가장 높은 평균 관세를 기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란 나라가 GDP의 한 12% 정도를 수입에 의존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갖고는 수치라고는 보여줄 수 없는 게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 미국이란 나라는 상당히 많이 중국보다 훨씬 수출, 그다음에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2025년 그 OECD에서 발간한 보고서 한국 못지않게 저렇게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은 미국의 수출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관세를 저렇게 올린다면 1차적으로 뭐가 문제가 될 거예요? 수입 물가 상승이죠. 그렇죠. 수입 물가가 상승하는데 1분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4월, 5월 봤을 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직은 유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 했을 때 아마 7% 이상 넘을 거다.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평균만 보면 안 되고 개별 품목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제 가격 인상에 제일 취약한 게 뭐냐? 아까 커피 나왔죠? 그다음에 가스, 가전제품, 전화. 이 가스 거의 대부분 캐나다에서 수입하거든요. 전화기라든가 컴퓨터, TV, 휴대폰 뭐 이런 것들 팍팍 올라가지는 거죠. 이미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좀 연락을 해봤는데 가판대 물건이 많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게 트럼프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영린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잘 알고 있다시피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1등 공신이 인플레이션이었거든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제가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든 안 하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지표가 물가예요. 근데 이게 올라버리면 트럼프로서는 감당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이 자동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미국은 최대 자동차 수입국이면서 또한 수출도 해요. 근데 미국이 자동차 수출하는데 들어가는 부품들이 상당 부분 수입품이에요. 그래서 수입품이 비싸지면 자동차 수출도 힘들어지는 거죠. 국내 자동차 가격도 올라가고 그렇죠. 수출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새로 이제 이름도 좀 희한한 OBBA 감세 패키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럼 이 감세를 하는 그 부분을 뭘로 메꾸려고 하느냐? 트럼프는 관세로 메꾸겠다고 네.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얼추 계산해 보니까 많아야 60%, 적게는 한 37% 정도만 보전이 가능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관세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이 즈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진짜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뭐지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일단 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네요. 수출 타격, 물가 상승, 특히 자동차 문제에서 나타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수 결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저히 이제 메꿀 수 없는 상태. 이렇게 일단 요약을 먼저 해주셨고요. 최정민 교수님. 예, 뭐 일단 그 경제 디테일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두 가지에서도 약간 좀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동맹국들 간의 갈등을 유발한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내요. 경제적으로 너희들 관세에 불공정 거래야. 그러나 군사적으로 우리 협력해야 돼라고 하니 소위 미국에 대한 지지도가 이제 점점 혹은 뭐 정통성, 정당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자주의를 약화시켰어요. 어쨌든 그 뜻은 무엇이냐면 미국이 감수해야 되는 중장기적 비용이 많아질 거예요. 또 이것을 또 유럽이나 중국 같이 또 브릭스도 아까 언급했지만 소다자주의 혹은 지역적 다자주의가 더 발호하기 때문에 미국이 더 큰 힘을 써야 돼서 아마 비용 부담이 더 세질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새 우리가 잘 안 쓰는 국제기구가 있어요. 한때는 되게 많이 사용했던 국제기구인데 WTO 체제가 약화되었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아마도 우리는 포스트 WTO 체제를 준비하거나 맞닥뜨리는 것인데 이게 국제 정치상으로는 매우 안 좋은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이 일종의 정치적 선동에는 국내적으로 성공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엘리트 국제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목소리가 줄어들었고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미국의 주류 정치적 시각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국제 정치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판단하더라도 미국의 그 국내적 정서가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오버라이드, 항상 압도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지표에 관련해서도 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결국은 이 관세들이 미국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육성하고 싶은 산업들을 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거예요. 일본이 뭐 US 스틸에 뭐 투자를 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세라는 것이 외국에 높이 부과되어야 미국의 건설을 하면 비교 우위를 잃는 건데 이게 궁극적으로 낮아진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이 투자도 어려워질 것이고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산업보가 궁극적으로 될 것이냐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되겠죠. 결국은 자유무역을 토대로 패권을 유지했던 미국이 이것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최후가 어떻게 될지는 이론적으로는 예측할 수 있으나 상당히 좀 암울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예전에 배웠던 그냥 아주 기초적인 초보적인 경제학적 상식을 보면 관세라고 하는 건 결국 보호무역이고 국내 산업 보호하기 위한 건데 보호나 육성을 위한 건데 미국이 과연 보호하고자 하는 국내 산업이 뭐며 새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 또는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는가라는 그런 이제 질문이 나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 외국인 직접 투자도 되게 줄어들었다고 들은 것 같고요. 그게 핵심이죠. 예컨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사실 미국에서 만드는 반도체는 거의 없어요. 미국이 잘하는 건 반도체 설계죠. 근데 그 반도체에다 지금 관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게 누구를 위하여? 저희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메리카 퍼스트가 정말 맞나? 아메리카 퍼스트인가 트럼프 퍼스트인가? 라는 얘기가 이미 미국에서도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미중 패권 구도 하에서 정말로 중국을 제대로 견제할 생각이라면 한국하고 일본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트럼프가 일극질서도 아니고 다자질서를 추구한다라면 다른 데는 몰라도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저렇게 다루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위아래를. 저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요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자주의가 문제가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담론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요 최근에 그 국제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식으로 MFN 체제를 깨트리면은 기업이 힘들다.
기업이 엄청나게 생산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OECD 보고서에서도 그래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전부 다 리쇼어링 했을 때 그러면은 미국이 좋아져?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수출은 한국보다 미국이 더 감소해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다시 아까 얘기 돌아가서 트럼프가 저렇게 관세를 휘두르는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그걸 좀 정확하게 짚어낼 필요가 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그 본질로 이어지는데 최명훈 교수님 뭐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다는 것을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겪었던 트럼프 일기와 트럼프 일기는 너무 또 달라졌어요. 트럼프 일기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고 설득을 하고 숫자를 제시하거나 혹은 그림을 그려서 가져가면 네. 그랬어? 음. 라고 하면서 왜 이런 거 나한테 보고 안 했어? 라고 자기 그 사람은, 주변의 네. 스태프들을 좀 질타하는 모습까지 제가 보았는데 지금 너무 막무가내인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제가 뭐 정치학적으로 뭐 정무적인 것, 본인의 욕망 이런 건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그의 그 세계관이 이번에 최후로 반로되어서 소위 미국식 그 일종의 정산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소위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나라도 지켜주고 물건도 팔게 해주고 이만큼 손해를 봤는데 이제 좀 정산을 받았어야겠어라고 하는 미국 그 중서부의 혹은 미국 하층민의 그 정서들이 1기와 2기를 거쳐가면서 더 날카롭게 막무가내로 발현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건 심리적 요인이 아니면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한국이 이 지금 관세 문제 어떻게 해야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때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관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관세 문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트럼프 시대가 뭘 의미하는지 예.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트럼프 시대가 의미하는 거는 전혀 다른 세계 질서를 그는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걸 한국에 좁혀서 보더라도 한국의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풍속불 관세 몇 프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관계가 잘못됐어. 그의 세계관 속에서는 나는 손해보고 살았어. 뜯기기만 했어. 이제는 고통 분담하자.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관의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좀 더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요즘에는 이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90일 동안 트럼프는 4월 2일, 9일 날 유예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90일 동안 90개 나라와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확정이 된 거는 뭐 2개 정도. 베트남도 지금 애매모하고 중국도 애매하고 확실한 건 영국 하나예요. 그러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좀 내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이게 수입을 막는 건 쉽지 않구나. 네. 차라리 수출을 뚫어서 무역 수지를 개선해 볼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동격서예요. 네. 품목별 관세, 뭐 상호 관세 막 정신없이 어저렇게 해놓고 힘들어요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니네 나라 시장 뚫어. 근데 수입을 막는 거는 힘들어요. 근데 반대로 그들이 잘하는 에너지, 무기, 농산물 그리고 그들이 잘하는 서비스 시장을 뚫는 거는 오히려 손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관세 막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죠? 비과세 장벽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잘하는 서비스와 그들이 잘하는 에너지, 무기를 팔 수 있도록 상대국 시장을 문을 열게 하면은 수입은 못 줄이지만 수출을 늘려서 무역수지 역조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그런 걸 통해서 고통분담. 난 더 이상 세계에 경찰하고 싶지 않아. 전혀 다른 세계에서 같이 살자라는 식으로 가는 셈법을 그가 하고 있다면은 오히려 조금은 합리적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은 명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두 분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지금까지하고의 미국이 보여주었던 국제 질서에 주도하는 행위하고는 전혀 다른 맞아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고 그거를 약간이라도 좀 더 들어가 보면 성동격서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좀 더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무역 수지를 개선해낼 수 있는 수출 영역 내지 이제 비관세 장벽 철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정도까지는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셨어요? 예전에 다른 미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기 나름의 아젠다와 이익 구조는 있었으나 좀 자비롭거나 네. 좀 어려운 국가들한테는 자기 USAID라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좀 국제 경찰을 자임해서 안보를 좀 지키려고 하는 좀 공공재를 제공하는 미국이었다면 뭐 기축 통화를 통해서 뭐 시장을 통해서 안보를 통해서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정산의 시간을 좀 요구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영어로 하면 페이백의 타임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이제 더 이상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동맹이란 무엇인가라는 기본적 질문을 다시 한번 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미국을 너무 의인화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외교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한 가식의 시대는 끝나고 비정한 이익의 시대로 돌아왔고, 그 비정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미국과 부딪힐 걸 부딪히고 협력할 건 협력해야 되는 시대에 온 것이 아닌가. 즉 네. 뭐냐면 미국도 나름대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전의 미국만 생각하면서 과거지향적인 모습이 마치 완벽한 그림이라고 하면 예. 미국의 본심을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뭐 동맹담론이 네. 뭐니 이런 거에 기댈 거 없이 네. 그러니까 철저히 서로 간의 냉정한 계산에 의한 게임이 될 것이다. 그렇죠. 저는 세 가지 정도 생각하는데 첫 예. 번째는 상호 존중이 있어야겠죠. 예. 그러니까 존중이란 것은 뭐 너 좋아 나 좋아가 아니라 서로 간의 이익 구조가 맞아야 돼서 신뢰를 쌓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가 분담해야 되는 뭐 고통, 비용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건 어느 정도 페어하게 가야 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나오는 이익 구조는 확실히 챙겨야 될 것 같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는 불공정해. 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이게 갈취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 압박 구도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이 정말 예전과는 다른 미국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그 부분하고 또 약간 연장해서 이제 보면 약간 잠깐 말씀 주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알려진 바로는 이 관세로 압박해서 방위비 더 뜯어낸다는 거 아니냐 정도로 이제 이해하는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뭐 실제로 그게 미국이 얼마나 이익되고 우리한테 얼마나 성원화가 되는지는 변론으로 치더라도요. 근데 이제 김양희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아마도 그 무역 장벽에 관련된 미국 그 보고서에 나온 이야기들일 텐데, NT 보고서, 그렇죠? 예, NT 예. 보고서. 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를테면 국내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미국의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ISP,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뭐 망사용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제 그쪽에 망라가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집중적으로 2025년 보고서에 그게 예. 나왔죠. 예. 그래서 이거를 뚫는 게 그런 궁극적인 또 목표 중에 하나인 건가? 이렇게 짐작이 될 수 그러니까 딱 있을까요? 어느 하나다가 아니라 다 뚫어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약한 고리가 어딘지를 이제 찾아보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각국이 강하게 좀 버티면서 생각보다 협상에 진전이 안 되면서, 나름 플랜 B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만약에 다들 쉽게, 숙이고 들어가고 협상 타결됐다면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아까 이제 28번 번복했다 그랬잖아요. 네. 타코라는 말을 무지 듣기 싫어하잖아요. 예, 예. 더 이상 타코 얘기는 듣고 싶지 않은데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근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그는 정말로 러스트벨트의 사람들 힐빌리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는 사실 빅테크를 무지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NT 보고서 통해서 올려는 온갖 사실은 진정서예요. 민원. 그런 것들을 무지 중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그들이 빅테크들이 수출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2025년 NT 보고서 한국 관련돼서 상당히 주목해야 되는 게 하나가 미국이 해외에 무기를 판매할 때 당연히 절충무역이라는 것을 어느 나라나 다 합니다. 예. 단순히 무기만 예. 파는 게 아니라 무기 체계를 파는 거고 그랬을 때는 그 나라에서 기술 이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지 생산도 필요하면 하고 우리도 조금 수출할 수 있게끔 하고 이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해왔는데 느닷없이 2025년 NT 보고에서 이걸 비관세 장벽으로 예. 딱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거 뭐지? 다시 그의 저희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한국에 무기를 많이 팔아야 돼. 근데 기왕이면 좀 세게 쳐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유리한 공간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NT 보고서에서 비과세 장벽을 딱 치고, 기술 이전 하지 마. 요구하지 마. 현지 생산 요구하지 마. 라는 식으로 가면은 조금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만약 했다면은, 그럴 수 있겠네? 예.
있다는 거죠. 글쎄요, 뭐 절충교육 말씀하셨는데 옵셋 말씀하신 네. 거죠. 네. 옵셋주의. 뭐, 그러니까 어떠한 상식 밖의 행동을 이성적으로 혹은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좀 힘들긴 한데 어쨌든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의 규모가 괄목하만하게 성장하고 있고 특정 분야에서는 미국보다 혹은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근데 그 근원은 우리 방산 수출의 경쟁력은 미국과의 절충 교역을 그렇죠. 네. 통해서 얻은 그런 원천 거죠. 기술을 우리가 나름 가공해서 그렇죠. 사용하는 것이거나 우리가 수입했을 때 일정한 기술 이전을 그렇죠. 시킨다든가 그렇죠. 이런 거죠. 예. 물론 우리도 절충 교육을 통해서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미국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걸 비관세 장벽으로 했다면 오히려 우리한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거기에 대체 시장이 있고 네. 이제 유럽 시장이 있고 유럽으로부터 우리가 사올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이제 네. 정무적인 관점을 좀 보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짚어가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들 정서들, 그러니까 빅테크 혹은 이를테면요 캘리포니아 주도 다 일종의 민주당 정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남가주 쪽으로 오면은 거기 고소득자들의 이 투표 성향을 보면 아주 하드코어 리퍼블리칸이거든요. 공화당이에요.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은 이 트럼프가 노리고 있는 국내 이 섹터들 혹은 이 파퓰레이션들을 보면 상당히 규모하고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꼬집어서 하고 있는 건 예. 사실이에요. 뭐 LA 지역을 강하게 음. 이 주 방위군을 투사해서 압박한다고 하는 정책까지도 포함을 하면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이 국내 정치 쪽으로 기울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왜냐하면 쓸데없는 문제를 만들어서 계속 이 외교안보 이슈로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성과내는 것은 없어서 참 혼란스러운 시기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이 나름대로 이득을 거두려고 염두에 두고 있는 특히나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면 김양희 교수님 말씀 들으면 이제 절충무역이라고 불리우던 이 무기 수출 관계에서 나왔던 자신들이 보기에 이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구조, 빅테크 기업들 이른바 이제 그 메타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예. 예. 이런 데들 이 망사용료나 개인정보 이전 막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깨보겠다라든가 예. 여기저기 좀 찔러도 보고 뭐 사실 보면 농산물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방위분담 언제나 맨날 나오는 얘기고 대충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최종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거는 뭐 그들이 관심은 가질 수 있으나 실제로 그들이 의도하는 효과가 날까? 대체 무역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식의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결국 보면 미국에 있는 전체 미국의 국익을 원한다기보다는 미국의 특정 섹터, 지역이나 계층이나 산업 부문에 그 환심을 살려고 하는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해주고 계세요. 김혜 교수님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라면은 동맹을 저렇게 대할 수가 네. 없는데 아메리카 퍼스트라면은 좀 더 중국을 제대로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아메리카 퍼스트보다는 결국은 정치적으로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트럼프 퍼스트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또 하나 뭐가 문제냐면은 미국 내에서도 사실은 일기에 비해서 훨씬 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 미국 내에서도 이거는 아니야라는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좀 제대로 가지 못하는 측면도 국내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이걸 약간 더 연장해서 우리가 이제 약간의 최악의 시나리오 정도를 좀 보고,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우리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관세를 상당히 높게 이렇게 올려버리는 그런 짓을 하면 과연 이제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부터 일단 좀 짚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있다고. 예. 확실한 답은. 전 세계가 예. 단합해서 전 세계가 관세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미국 못 버텨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니까 올리십시오. 8월 1일 날 요일동하고 전 세계로 지금 뭐 50% 하지 50%뭐 35% 다 하십시오. 네. 못 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빠지는 건데, 근데 다들 겁이 나서 나한테 또 더 내가 더 당할까봐 갖다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저는
그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알면서도 적어도 한국이 이 정도는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일본이 이번에 음. 되게 세게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본에서 공부를 한 입장에서 이시바 수상에 쓴 나메루라는 표현을 보고 되게 놀랬거든요. 예. 이 말은 거의 욕이에요. 예. 드라마에서 종종 듣던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고 저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제 니케라든가 아사히에서도 이런 표현 썼다라고 했는데 한국도 그러니까 미국이 얘기하는 그대로 다 족족 다 들어줄 수는 없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는 저는 그건 좀 받아주지 않는 게 맞다라고 보고 지금이야말로 일본과 한국이 참 재밌게도 일본을 1%더 올려서 25%를 했잖아요. 미국의 시각에서 특히 트럼프의 시각에서 미국하고 한국은 거의 비슷해요. 다 똑같이 이상한 나라들. 그리고 만만한 나라들. 저는 한일이 조금 협력할 필요가 조금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협상 전략이라고 한다면 관세 올리십시오. 한국도 일본도. 당신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올리십시오. 못 올려요, 저는. 저는 딴 곳에서 그 김양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국제사회 연대 이걸 저는 매 만든 자들의 연대라고 지난번에도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방위분담금 잠깐 언급하셨지만 요번에 EU에게 30% 부과한다고 이제 서한을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게 4월 2일 때는 20%였는데 10% 상승시킨 거예요. 근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토 회원국들이 모여서 3.5 더하기 1.5에서 5%의 자기네 국방비를 증액신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나토의 회원국들이 대부분 EU 회원국들이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네들이 국방비 증액시켰어요. 관세 그게 있으니까. 그러면 관세 쪽에서 내려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과 이거는 별개로 해서 때려버린 거거든요. 저는 이거 상당히 곱씹어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나 우리나 나름 힘을 주면서 국방비는 국방비대로 방위비 분담금대로 공정한 규모로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동맹 비용을 요구하고 그리고 관세와 안보를 연계해서 지금 때리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략적 자율성 시험하고 있거든요. 결국 중국 편에 서지 말고 수출 통제 체제를 활용해서 중국과 연계를 좀 끊고 그리고 안보 차원에서는 양안 관계 일어나면 자기네 편을 확실히 들으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한미 간에 있었던 자유무역을 종식시킨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해놓은 8월 2일 데드라인에 맞춰서 협상은 협상대로 하되 정말 더럽고 치사하지만 일단 좀 버티는 수밖에 없고 말씀하셨듯이 한일, 한호, 한유 또 게다가 우리가 옛날 개념으로 치면 FTA 허브 국가인 것과 마찬가지로 주요 국가에서 FT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무역을 대체제라도 혹은 우리의 관점에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정말 통상을 앞세운 외교 혹은 외교를 위한 통상을 좀 진행시켜야겠죠.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의 장단에만 바라보기에는 지금 민주정부 4기에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또 이 채널의 특성이 노무현재단 채널인데요. 한미 FTA는 노무현재단 때, 노무현 정부 시기 때 협정문에 서명을 한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2007년 6월이요. 그리고 민주정부 3기였던 문재인 정부에서 일종의 재개정을 한 거고. 그러니 문재정부 4기인 이재명 정부가 정말 이 연속성을 유지하길 바라나 서로 다른 미국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일 간의 연대 또는 매맞는 자들의 연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부 좀 내준다고 해서 그냥 대충 물러설 트럼프의 스타일은 아니다. 실제 이제 그 외국도 지금 예컨대 EU하고 일본이 주도해서 이제 TPP를 트럼프 대통령 파기하고 나간 다음에 일본이 주도해서 CPTPP를 만들었잖아요. CPTPP하고 EU가 같이 협력하자는 얘기가 오가고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아세안도 우리도 같이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글로벌 트레이드 알러트라고 이제 제가 자주 들여다보는 데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EU하고 CPTPP 국가들하고 요 묘하게 한국하고 노르웨이를 넣었어요. 그랬을 때 이 나라들이 전체 글로벌 시장 수입 시장에서 점하는 비율이 한 35% 정도 되는데 미국은 14%밖에 안 되니까 정 안 되면 미국 빼고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의리입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걸 전혀 안 들어줄 수는 없고 또한 미국과 같이 가서 우리가 또한 플러스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하게 동맹을 이렇게 어떤 모멸감을 느끼게까지 무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 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 다 들어줄 필요는 하등 없어요. 그거는 전혀 우리의 국익에 위배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좀 분명히 하고 우리도 필요한 나라들과 충분히 연대를 좀 하는 게 저는 지금 아니면 언제 합니까? 예. 이럴 때 아니면. 예. 네. 근데 그 공포감을 만들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진짜로 관세가 올라가면 다들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들 힘든데 우리나라는 이를테면 어떤 영역에서 일단은 충격파를 좀 생각해 보면서 뭔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수치로만 말하기 힘든 예. 한국 경제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존재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수치로만 따지면 미국이 우리 수출의 한 20% 안 돼요. 그럼 뭐 그냥 중국이 한 20%, 미국이 한 19% 되니까 그럼 뭐 그 정도 빼고 가는 거지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사실 미국 시장이라고 하는 게 기업들이 기를 쓰고 미국에 가서 물건을 팔려고 하는 이유가 미국 시장도 중요하지만 이건 미국에서 팔린 거야라고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먹혔어. 예. 인정받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나라가 기술 표준, 금융을 쥐고 있는 나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또 외교 안보적으로 중요한 나라고 해서, 숫자로만, 경제학적으로만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 조금 경제학적으로만 봤을 때, 제일 힘든 거는 자동차예요. 예. 왜냐하면 한국이 사실은 제일 많이 수출하는 게 자동차입니다. 근데 그 자동차의 절반이 미국으로 가요. 예. 일본은 자동차 수출이 한 30%가 미국으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25%를 부과한다? 많이 힘들어지죠. 요 근래 상당히 재밌는 것은 한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일본은 수출 단가를 확 떨어뜨려 버렸어요. 미국에 수출하는 단가를. 네. 이게 단순히 환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 스스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마진을 지금 깎아내린 거거든요. 예. 한국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자동차는 미국은 미국만의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업체가 다 거기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밀려버리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를 쓰고 한국은 자동차 품목 관세를 좀 어떻게 깎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저는 정 안 되면 부과하십시오라고 하고 우리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예. 관세율 부분. 그리고 버티세요 하고. 음. 그러면은 과연 미국이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근데 단 한국만 그러면 안 되죠. 다 같이 네, 매는 다 같이. 예. 맞는 나라들이 같이 연대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수출이 안 돼요. 자동차 미국에서 쓰는 자동차의 40%만 하더라도 멕시코에서 와요. 절반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가 상승을 감당을 못해요. 더더군다나 구리 얘기하고 있죠. 반도체 얘기하고 있죠. 이거 다 철강, 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이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하십시오라고 좀 전체가 손잡고 적어도 EU, 한국, 일본만 손잡으면 자동차는 끝이에요. 예. 그리고 당분간 국내에서 정부가 조금 보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버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자동차 부분이 이제 확실히 좀 힘들어지는 건 맞는데 철강이 조금 힘들고. 철강까지. 품목을 하려면 뭐 대부분 이걸로 압축되죠. 자동차 말씀하셨지만 자동차 부품, 철강, 2차 전지, 예. 그리고 뭐 전기차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반도체. 있고 반도체 관련된 제품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당장의 경쟁력도 마찬가지 중요하지만 미래 경쟁력에 중요한 것이고 좀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미래 먹거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의 이 숫자로 치환되는 악영향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의 큰 영향도 있죠. 이게 일종의 우리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거꾸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면 이건 정무적으로나 큰 타격이 있죠. 왜냐하면 그간은 한미 FTA로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동맹이었고 그것에 일종의 견인을 받아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면 이제 포스트 FTA, FTA가 없는 상황의 경제이고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의 이 젊은이들의 삶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큰 것이 지방소멸, 산업 공동화, 그리고 계층 간
양극화 이런 것인데 이런 지금 방금 열거했던 소위 최첨단 미래 산업들이 산업 공동화내지는 미국으로만 편중하게 되면 이 지역과 지방은 상당히 더더욱 어려움을 겪는 거라 예. 미래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 삶에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정권의 명운이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힘들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수위도 없었고 완전한 팀도 없고 또 다뤄야 되는 것이 트럼프 이익이라는 것이 큰 힘든 거죠. 그래서 예. 김영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유럽연합, 아세안, 아세안도 우리 수출 비중이 한 18% 남짓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일본, 중국에서 일종의 외교 다변화와 함께 시장 다변화를 그렇죠. 이 백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안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은 게 이제 두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은 결국은 예컨대 자동차의 경우에 미국에 수출하는 게 한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하고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유럽하고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를 두고 우리도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EU, 일본, 한국이 협력한다라는 게 또 말처럼 예. 쉽지가 않은 거죠. 그걸 미국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죠. 서로 경쟁자니까.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협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냥 편안한 말로 서로 버텨야 됩니다. 하나가 넘어지면 맞아요. 다 이게 네, 그렇죠. 네. 다 넘어지는 거거든요. 네. 결국 미국이 저희 절대적 이익 혹은 강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런 면에서 좀 버티자 그쵸. 혹은 최소한의 선은 유지하자라는 공감대는 그쵸. 확보를 해야 돼요. 네. 그거는 그쵸. 결국은 외교를 통해서밖에 네. 안 되는 한 것이니까요. 이유는 적어도 이런 네. 점차 문제 있어서. 근데 예. 또 하나는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죠. 네. 근데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는 조금 좀 결이 다른 얘기인 게 저는 미국이 이렇게 미중 패권 구도하에서 중국을 막아주는 게 우리한테는 또 일종의 어떤 기회의 창이 열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단적으로 조선이 그렇고 반도체가 그렇고 전기차 배터리가 그렇고 이랬을 때 중국에 대해서 고관세를 부과해두면 우리한테 관세가 조금 세게 있다 하더라도 중국보다 낮으면은 그게 우리한테 또 나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을 우리가 참 잘해야 되는 거라서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예. 공동 전선도 구축해야 되고. 네. 그러다가 이렇게 누가 또 이탈하지 유불리도 사실은 좀 않도록. 따져야 되고. 예. 굉장히 복잡한 네, 그렇죠. 고차원적인 네. 함수인 셈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카드를 쭉 놓고 어디까지는 좀 그래도 협상 가능한 영역이고 어디까지는 협상이 불가능한 영역이다. 어떤 건 버텨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좀 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을 좀 짚고 싶으세요? 뭐 이를테면 섹터별로 인더스트리별로 나눠야 되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앞으로의 우리 경제가 미래에도 경쟁력을 유지해야 될 것들은 어느 정도 양보의 바구니에서 좀 거기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당연히 반도체는 중요한 것이고요. 또 자동차와 관련된 소재와 부품 산업은 우리의 미래 경쟁력의 핵심이니 이거를 절대적으로 양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미약한 것들은 좀 더 육성하는 계기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여한국 그 통상교섭본부장께서도 전략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라고 언급한 부분을 곱씹어 보면 결국은 농산물 부분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네. 그럼 우리가 받아낼 것들을 확실히 농산물 수출을 개방한다 쳐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겠으나 그럼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가져와야 될 것은 무엇이냐를 확실히 나래비를 해야겠죠. 저 같은 경우는 요새 AI와 관련된 투자 유치 혹은 기술 전이와 같은 것들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건 우리가 뒤처져 있고 또 이재명 정부가 AI에 대해서는 어느 정부보다 더 강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주요 미국 빅테크의 뭐 데이터 센터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콘소시엄 같은 것들을 좀 육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인더스트리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국민적으로도 대국민 홍보나 설득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예전 FTA 협상하고 좀 비슷한 구도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그때도 농수산물하고 이제 자동차하고 문제가 사실은 트레이드 오프 된 측면도 있었는데 또 어떤 것들을 좀 우선순위? 저는 이제 조금 관념적으로 들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간혹 이제 기자분들이 전화를 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주어를 바꾸자. 네.
미국이 이렇게 한데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우리가 주어가 먼저 돼서 우리한테 지금 닥친 위기가 뭐고 우리가 뭘 해야 돼 라는 것을 갖고 우리의 원칙을 먼저 세워놓고 그 원칙 안에서 미국과 그럼 뭘 해야 되지? 라는 식으로 저는 접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경제 안보의 시대라서 경제 따로 안보 따로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저는 딱 두 가지 꼽으라면은 제조업하고 안보입니다. 예. 제조업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미국의 아킬레스건이 제조업이에요. 한중 관계에서는 우리가 잘하는 건 미국, 중국이 이제 더 잘해요. 반도체 정도 빼고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우리의 국익을 그야말로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제조업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철저하게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두 번째로는 더 이상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보장해 주지 못해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뭐야? 그 중요한 물적 토대가 저는 방산이라고 봐요. 예. 그랬을 때 그 방산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럼 어떻게 한미 협상을 설계할 것이야? 라는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 되고 그랬을 땐 저는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조금 우리가 유연하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방위비 그래 올리자 그렇게 올리길 원한다면 올리되 그것을 미국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안보 자강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를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좀 설계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좀 주어를 우리로 놔두고 우리가 절대 챙겨야 될 것, 양보 못할 것 챙겨놓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해서 안 되면은 깨야죠. 그러니까 양보의 바구니에 절대 넣을 수 없는 것. 그렇죠. 예, 그걸 요구하면 깨야 된다. 네, 그렇죠. 버텨야 된다. 네, 네. 안보하고 방산 관련해서 또 언급을 주셨는데 혹시 저는 방위비 분담금에 관련해서는 좀 고지식한 생각을 가지고 네. 있어요. 우리 김 교수님하고 저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는 충분히 주고 있어요. 네, 지난번에 그 얘기 참 네.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독일이나 일본 혹은 영국, 즉 미군을 호스트하고 있는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많은 돈을 현금과 현물로 주고 있어요. 네. 그 부분들의 그러니까 결국은 방위 분담금을 올려준다면 정말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한테 밝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방위 분담금 협상은요 깎는 협상이 아니라 올려주려고 하는 협상이에요. 네. 좀 그러니까 이 올려주기 위해서도 그들이 뭘 필요한지 좀 얘기해 주면 되고요. 국방비 역시도요. 지금 우리가 2.3% 쓰고 있지만 GDP 대비요. 나토 회원국 그리고 OECD 회원국 그리고 뭐 일본을 포함해서 그 어떤 나라보다 지금 저희가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한테 불공정하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예산 체계가 깨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물론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게 방위비와 국방비를 증액하는 건 증액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국가의 혹은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하부 영역으로서 어느 정도 비전과 로드맵이 설립된 이후에 하는 것인데 이게 마치 마차가 말 앞에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은 방위비와 관세를 합쳐서 협상을 하는 것은 지금 상상이 안 돼요. 제가 협상 대표로서 야, 우리 방위비 이만큼 올렸으니 관세 좀 깎아줘. 이게 미국한테 될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관세와 관련된 미국 측 담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불공정 거래국인데 우리 국방비 올렸어, 방위 분담금 얼마 올렸어라고 해야 관세를 깎아준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네. 오히려 방위비는 방위비대로 올리고 관세는 관세대로 그쪽 유리하게 협상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분리해서 협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걸 크게 다르지 않은 게 방위비를 올려야 된다가 아니라 만약에 방위비를 올릴 것을 그쪽에서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주어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앞으로는 길게 봤을 때 맞습니다. 안보 자강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차원에서 한번 좀 그런 게 있다면 찾아보자라는 건데 그게 아니면은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따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판에 같이 올려놓고 하기에는 너무 힘들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좀 더 정리해가는 의미에서 이게 저는 또 언론을 전공하다 보니 늘 걱정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이제 아까도 이제 이미 동맹담론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 스스로가 던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지만 함께 늘 나오는 게 이를테면은 뭐 주한미군 철수설부터 해서 우리 안보의 불안함,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오는데 달래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미국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이 공포감의 형태를 가지고 한꺼번에 표출되는 게 되게 일반적이고, 그러다 보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협상하는 데서 협상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는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잖아요. 뭐 언론이 됐건 또 시민들이 됐건 간에 이 상황은 어떤 입장에서 무엇을 견지하면서 바라봐야 되는가, 피해야 될 담론과 이제 또 견지해야 될 담론이 있을 텐데, 뭐 아까 이미 또 이제 한국이 주어가 돼야 된다는 말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김명희 교수님 그 부분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트럼프 시대라고 하는 전혀 다른 세계 질서가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속에서 지금 우리가 그럼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한미 관계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 한미 관계의 어떤 재구축 방향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좀 그 그림을 갖고 그 안에서 그럼 우리가 한미 관계는 이렇게 가져가야 되니까 저는 뭐 키워드로 얘기한다면은 결국은 더 이상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안보 우산을 안전하게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더 이상 미국이란 나라가 그들의 시장을 우리한테 과거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섣불리 제공해주지 않는, 열어주지 않는 나라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한미 관계를 재구축해 가야 되는구나. 그 일환으로 그러면 관세 협상에서는 요거를 해야지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여전히 한국은 아직은 미국이 잘 못하는, 그러나 이제 다 못하는 건 아니죠. 그나마 서로 보완과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제조업에서 우리가 좀 우리의 힘을 키워 나가는 게 앞으로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한미 관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 5대 제조 강국을 얘기한다면 미국, 중국, 독일, 일본, 한국이거든요. 앞으로 한국이 미래에 무엇을 하든 기술만 갖고는 안 돼요. 그 기술이 체화되는 그런 가시적인 뭔가로 드러나시게 하는 게 제조업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잘해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 GDP에 제조업 비중이 중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제조업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그것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관세 협상을 가져나가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많이 무뎌졌지만 이거는 절대 무뎌져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런데 만에 하나 세 번째 전쟁이 벌어진다? 그것은 한반도 내지는 양안 관계에서의 어떤 대만 해역 그쪽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제조업 자강, 다변화, 그 다음에 안보 자강, 회복력을 높이는 그 차원에 우리는 지금부터는 피 터지게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한미 협상에서도 움직여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좀 아까 그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지키고 다변화하는 것, 그리고 안보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다는 못하지만 최대한 그 힘을 키우는 것. 왜냐하면 미국이 더 이상 옛날 같은 시장과 어떤 안보적 동맹이 되긴 어려울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미국의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다. 최종 교수님. 피해야 할 담론은 극단적 반미 혹은 극단적 친미인 것 같아요. 양극의 대미 시각은 지금 산적해 있는 한미 간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극단적 친미라고 하면 미국이 우리의 신이야, 도와줬어. 그러니까 소위 우리 매 주말마다 광화문을 덮는 소위 태극기 세력이 구현하는 그러한 시각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또 반대로 소위 미국에 대한 극단적 반감으로 그건 절대 도움이 안 되고요. 결국 문제 해결형 담론이 언론에서 많이 좀 육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거든요. 두 번째는 좀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8월 1일이라고 그들이 정해놓은 데드라인이 있지만 8월 1일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언론이나 우리 혹은 학계 전문가 그룹에서 좀 많이 좀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인 것 같아요.
진보 정부 이기였던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한미 FTA가 이제 사실상 소멸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미 간에 어떻게 하면 좀 상호 호혜적인 이익 구조를 좀 건강하게 도출시키고 동맹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동맹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해. 말씀하셨듯이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우리 다 엮여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 방위비 통상 이슈 각각에 매몰될 게 아니라 좀 한미 동맹의 방향성에 대해 좀 생각해보는 계기였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 초반에 말씀드렸고 우리가 동의하다시피 옛날 미국이 아니니 앞으로에 다뤄야 될 미국이 어떤 미국인지 좀 정확하게 파악해보는 기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70대 어르신들이 바라보는 미국과 저희들이 바라보는 미국과 저희 학생들이 바라보는 미국 완전히 다른 미국이거든요. 또 워싱턴의 미국과 몬타나의 미국, 캘리포니아의 미국이 다른 것처럼 이번에 미국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 그 관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소통을 하고 협상하는 데도 좀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좀 양극단의 담론이 언론 지형이나 담론 지형에 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건강한 토론의 시발점이 아닐까 싶어요. 예. 상당히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데 현실은 잘 안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왜 이렇게 근데 이제 안 좋은 문제는 담론들이 넘쳐날까요? 그러니까 예. 한미 동맹이 기본적으로 예. 앞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자꾸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미국이 자꾸 그게 부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또 충분히 문제 제기하는 그 가요 사람들 있잖아요. 있는 거죠.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너무 아픈 동맹은 동맹이 아니고 어떻게 동맹이 저래 어떻게 사랑이 그렇죠. 저래요. 그런 노래도 있듯이 아이고 저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니까 자꾸 헤어질 결심을 우리가 하게끔 한다는 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입으로 그냥 그렇게 말했고 예. 동맹인데 나쁜 친구라고 예. 얘기해요. 예. 적보다 나쁘다고 예. 얘기했으니까 예. 그리고 일본 총리 같은 경우 동맹한테 이러면 안 된다. 이제 그쵸. 이런 얘기들이 예. 오고 가고 있는. 너무 아픈 예. 자, 예, 오늘 저희 종주의 토요토론 26회 이제 다시 복귀하면서 관세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만 되게 묵직한 주제로 연결됐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한미 관계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매개로 한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상당히 바뀌어가고 있거나 바뀌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과거의 모형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걸 어떻게든 복구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신경과 자산을 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입장에서 진정한 국익 내지 새로운 모형들을 구축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우리의 노력과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엄청난 시험대에 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어떤 국제관계와 질서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자리매겨야 될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준의 토요토론은 다음 주에도 더 날카로운 질문과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이던 이제 특히나 캐나다하고의 관계나 이런 건 궁극적으로는 지금처럼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캐나다나 멕시코에 가 있는 것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국내로 불러들이려고 이제 저렇게 압박을 하는 건데 못하죠. 안에 제조업 기반이 없는데. 네. 예, 못 들어오죠. 어떤 명품 상표 얘기해도 되나요? 루이비통. 네. 그 트럼프 일기 때 텍사스인가 네. 에 미국 공장을 만들었대요.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그 미국 아저씨 아줌마들 거기서 수공업을 해서 하는데 그 유럽이나 뭐 거기 현지 공장에서의 불량률은 한 20%. 네. 여기는 45%래요. 네, 텍사스죠. 그러니까 그 섬세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 루이비통은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손맛이라도 있죠. 반도체를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픈 동맹은. 근데 이게 지금 19일 날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 사이에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뀌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뭐 세상이 깜짝 놀라만 하면 뉴스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 100%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다예요? 100%에다가 50일 유예. 네. 그리고 뭐 패트리엇 미사일 이런 것들은 유럽이 사주면 네. 그거예요. 전쟁 그만두지 않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오늘 교수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새로신 걸 열심히 달달달 배워가지고. 저 경제하고 상당히 외교안보가 같이 하니까 되게 예. 보완이 돼서 좋네요. 예. 네.
오히려 교수님 모시자고 예, 의도한 대로 감사합니다. 보완적이었습니다.